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염성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아주 포근해졌습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긴 날씨는 하죠. 좋은데. 네. 하여간 뭐 개나리도 피고 네, 벚꽃도 네. 피고 여의도도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 네. 이 계절은 봄이 왔는데 이제 정시의 봄날은 언제 올까? 네. 이게 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네. 막상 정시 보면은 오르는 힘은 또 좀 빠진 것 네, 같고 맞아요. 이런 이유들이 뭔가요? 이제 1월 달에 너무 1월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사실 가격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과거 강세장이 뭐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초강세장, 네. 또 2000년대 중반에 그 중국 버블 나왔을 때 강세장도 보면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급락장이 꼭 있었어요. 아. 그리고 보통 최대 기간이요. 그 조정 기간이 4개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대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 딱 2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4월에도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기간 조정 후에는 그 앞선의 상승 이상의 또 상승이 또 나왔어요. 나올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뭐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금 네. 좀 굉장히 어렵지만 잘 인내해 주시고, 시장 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당장의 동력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금리의 증시가 좀 둔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 때문에 되게 많이 좀 증시가 위축됐잖아요. 좀 적응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서 저희가 또 얘기했던 거 중에 화두가 금리 뭐 문제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예. 이번 주에도 금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근데 주식시장은 별로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적응을 해서 일단 다행이고, 그 두 번째가 한국 증시가 지금 물론 약하긴 한데 3천을 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뚜기처럼 3천 깨면 일어서고 예. 일어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천이라는 심리적인 지표도 물론 있는데 예. 그 중국 증시가 요새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증시를 장중에 따라다니는데, 네네. 근데 만약에 중국과 똑같이 간다고 생각했으면 지수가 벌써 2,900까지 갔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네. 근데 3,000을 지킨다는 거는 네. 중국 증시보다 굉장히 좀 강하다는 얘기고, 그 기저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역으로 여기서 상승을 해주면 네. 한국은 오히려 또 탄력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뭐 아직까지 시계가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좀 탄력도 없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간 조정 8분 응선은 좀 네.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네.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이 어려움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이 있고 또 유럽하고 중국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유럽에서 중국을 제재한다. 네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정시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이야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시가 최근에 좀 약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 네. 많이 동조화돼가지고 네. 중국 정시가 빠지면 우리도 좀 빠지고 오르면 또 약간 오르고 네.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 중국 정시 영향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봐도 됩니까? 네, 중국의 영향이 지금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힘이 좋을 때는 영향을 안 받는데 네. 힘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근데 이제 중국보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이런 이제 중국과 EU의 대립, 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사실 지금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영향을 바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보다는 조금 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골치는 아프지만 이제 EU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게, 원래 중국과 EU는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좋았죠. 예, 네. 투자도 많이 해주고 예. 중국이.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30년 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천안문 사태 때 한번 네. 유럽이 제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중국을.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제재를 공식화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중국과 이제 EU의 사이가 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수출비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저는 사실 미국인 줄 알았거든요. 네.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더라고요. 아. EU가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이 미국이고. 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럽의 수출이 막히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렵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내 기업,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중국 기업들이 그 좀 수출이 막히니까. 우리가 소재 부품도 예, 맞아요. 조달해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런 것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네. 좀 우려되는 게 중국이 갑자기 지금 뭐 나이키라든가 또 그 유럽의 H&M인가요? 그 네. 어떤 이제 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뭐 유니클로 경쟁사 같은
그런 업체 뭐 화용식도 하고 제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도. 예, 막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좀 분위기가 쌀벌한데 예. 근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결국에는 좀 되게 우리 한국이라든가 글로벌 수출에 약간의 제한을 주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 이게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한국 기업들한테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유럽과 경쟁하는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유럽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과 경쟁하는. 경쟁하니까 네네. 한마디로 유럽에서 뭐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네.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할 때 네. 거기서 각각 한국 기업들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에 많은 게 분유래요. 아, 분유 아시죠? 아, 예, 예. 그 네슬레 분유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수출길이 맡기면 한국도 분유 잘 만들잖아요. 네, 잘 예, 만들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업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수혜가 어딘지도 한번 아, 찾아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깊이 예. 들어가야 되겠네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유럽의 로레알 같은 게 중국에 많이 수출되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불매 운동이 펼쳐지면 우리 유럽 거 안 쓸 거야. 그러면 한국의 아모레나 예. LG생활건강이 또 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그거는 진짜로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계속 이 뉴스들을 한번 면밀히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악재만은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미국 금리 이야기, 또 환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대까지 갔다가 다시 1.6%대로 네. 조금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뭐 1,130원대 뭐 초중반 정도로 계속 보면은 크게 뭐 약간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크게 오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이런 추세만 쭉 이어진다면은 우리 정시도 좀 적응하지 않겠느냐 더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지금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우려했던 게 너무 빨리 금리가 튀니까 속도였죠. 예, 그럼 결국 연준이 저러다 긴축할 텐데 네. 이 공포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공포감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속도가 좀 둔화됐고 네. 이게 참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유럽이 갑자기 그 봉쇄령을 내리니까 금리 속도가 좀 확실히 딱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오히려 금리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는 다 봉쇄령 또 완화되니까요.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는데 천천히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속도만 내주면은 나쁠 건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상반기까지가 사실은 그 성장률 면에서 모멘텀이 더 좋대요. 네. 왜냐하면 작년 기저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반기도 물론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상반기 속도보다는 하반기에 둔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장기 금리가. 네, 상승세가. 네, 상승세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 성장주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가 좋잖아요. 최근에 네, 네. 금리 이거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래서 섹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반기까지는 가치주가 좀 더 우위일 수 있는데 하반기엔 이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호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1등부터 10등까지 대부분이 성장주로 성장주가 많죠.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나스닥을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금리 속도가 앞으로 굉장히 완만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앞으로 무조건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금리는 오르는 걸 반드시 염두를 해두세요. 다만 이 속도는 천천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시에는 오히려 그런 국면이 더 호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 걱정은 좀 단기적으로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좀 안정되니까 환율도 좀 안정을 네,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환율 문제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이제 결국 외국인이 어떻게 언제쯤 귀환하느냐 요 부분 때문인데 지금 봐서는 외국인은 뭐 상당히 좀 팔다가 또 약간 주춤해지면서 네. 매수할 것도 같은 애매한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사실 외국인이 거의 일주일 동안 한 1조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네. 계속 팔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말씀하신 산 거는 있어요. 매수한 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최근 일주일간
아모레 퍼시픽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화장품 회사.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 기대감이 좀 있어서 아. 864억을 매수를 했고 예. 두 번째가 게임 회사 NC소프트를 한 680억 정도 아. 들어왔고요. 예.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리니지 2M이란 게임이 일본하고 대만에 출시가 됐어요. 아마 예, 예. 그거 기대감으로 샀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역시 은행주를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금리차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KB금융을 한 600억 샀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또 대표 기업입니다. 포스코를 한 485억 정도 네.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역시 민감주 쪽을 조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저도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풍제약이라고 작년에 정말 그 코로나19 치료제로 예. 유명했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져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제가 성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을 보실 때 무조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외국인은 무조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약간 거기에 CFD 계좌라고 제가 예.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네, 그게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예, 예. 근데 그게 전체 몇 프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외에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SK그룹이 그 주주총회를 했잖아요. 네. SK텔레콤이 예, 예.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 관련해 가지고 SK텔레콤도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좀 샀고 지주회사 LG 그다음에 현대제철까지 이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좀 샀고, 네. 그리고 역시 경기민감형 네. 기업들, 아. 특히 철강주가 2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융과 철강을 샀다는 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성장주보다는 지금은 좀 가치주 쪽으로 일단 좀 매수를 해 나가는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역시 같이 좀 오르는 경향이 네, 있죠. 대부분 좋았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지난주에 주가 흐름 되게 좋았고요. 네. 꾸준히 올라갔고, 그다음 뭐 은행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이 약세장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좀 선전을 했기 때문에 되게 외국인들 매수하는 기업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이야기 좀 더 했으면 네. 좋겠는데 이제 외국인이 산 거하고 좀 약간 별개로 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섹터가 어떤 아, 쪽입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오른 섹터가 좀 몇 개 있는데 예. 이제 대부분 그냥 다 개별적인 이슈들은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섬유회사들인데, 섬유회사들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됐나 봐요. 그럼 서민은 지난주부터 계속 네, 좋아지고 계속 있네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스판덱스입니다. 네. 스판덱스 가격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계속 치솟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스판덱스 소재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 기저귀나 이런 수영복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 또 등산복, 네. 뭐 아니면 레깅스 같은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화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하나의 특징적이고, 네. 그다음 이번 주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리모델링 관련주들, 건자재. 아.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 이슈인가요? 예. 그게 불거지면서 이제 주택 공급 늘어난다. 네. 이 기대감이 붙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 건자재, 시멘트 예. 이런 쪽 섹터가 이번 주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아모레 퍼시픽 말씀드렸지만 그 화장품에서 화장품. 화장품도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되게 좀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가 브랜드입니다. 네. 설화수나 후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포스코 말씀을 드린 대로 철강 업종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굴삭기 회사들이 되게 강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고 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굴삭기잖아요. 땅을 네.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미국 투자 기대감으로 굴삭기, 건설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업종까지. 그러니까 주 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KT가 네. 갑자기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어요. 예, 그 뭐 콘텐츠, 콘텐츠 쪽에. 맞아요. 예. 그게 나오면서 KT가 먼저 갔고, 예.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래서 이 만년 소외주인 통신주가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예, 예. 종목 이야기 좀 더 해보면은 예. 그 LG 또 뭐 SK, 삼성물산, 한화 이런 네네. 뭐 그룹 지주사이거나 중심 회사 요 주식들이 한때 워낙 안 좋다가 좀 올랐는데 또 최근에 또 네, 한화 또 약간 맞습니다. 주춤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좀 최근에 약간 변화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한동안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대형 뭐 4대 그룹사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작년 말부터 뭐를 했냐면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소, 아, 아니면 뭐 2차 전지 같은, 네. 아니면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것들 투자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또 우주항공, 하나그룹 같은 거 우주항공. 예. 예.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다 성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 성장주들한테는 이제 악재잖아요.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 경기 민감주로 예. 오히려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 그 기업들의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성장 산업에 투자하니까 야, 너네는 성장주야. 네. 예, 금리 올라가면 안 돼. 음. 그래서 그냥 매물이 나와가지고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 주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회사들 악재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그룹만 해도 SK 본사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불편했던 거죠. 그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고 또 SK랑 LG랑 지금 싸우잖아요. 배터리 예, 소송 배터리,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따른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내재화.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LG하고 SK에도 이게 좀 악재가 됐던 거죠. 아, 예, 이런 것들까지 좀 가미가 되면서 네. 주가 부진했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뭔가 동력이 없어요 지금. 빠지진 않고. 빠지진 않는데 네네. 근데 지주회사가 증시가 안 좋을 때 원래 좀 주가가 안 좋거든요 대부분. 아, 안 좋은 데다가 자회사들까지 뭔가 핫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실망 매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주회사 주가들이 굉장히 지금 싸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향후에 증시가 올라가고 이미 악재들은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만약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게 뭐 4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 역으로 또 한번 역발상 측면에서는 지주에서도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이슈들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하기 좋은 좀 구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예. 주가들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약간 뭐 또 조금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배터리 쪽 회복 조짐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지난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부터 네.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일단 진정이 됐어요. 네. 악재가 계속 쏟아졌고 거기에 결정타를 가했던 게 현대차도 내재화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엄밀히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내재화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아요. 현대차는 왜냐하면 네. 한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조목조목 그걸 적어주셨더라고요. 뭐냐면 현대차가 내재화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 만약에 배터리를 생산했을 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돈이 네. 많아야 7천억 정도 된대요. 아.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자체 배터리를 만들면. 네네. 근데 설비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5.9조가 들어간대. 그러면 이건 배보다 배꼽을 겪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걸 줄이자고 예. 굳이 그 막대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고. 7천억 벌자고 네. 6조를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용은 절감돼요. 네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직접 하면. 예, 예. 근데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배터리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난다긴 다음에 LG화학 배터리도 막 사고가 나잖아요. 그 현대차가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을 때 만약 배터리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막대한 리콜 비용 다 감당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 리스크도 엄청나고 양산까지 경험도 없는데 네. 예, 엄청난 양산 또 경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그 우리가 추정한 비용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뒷단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네. 그리고 왜 하기가 어렵냐면 배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차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수소 관련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모빌리티 한다고 하니까. 모빌리티. 예, 예. 근데 거기에 돈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예. 여기까지 투자할 여력은 사실상 없어요. 뭐 자동차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솔직히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이 청사진을 우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네.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그냥 현대차까지 다 한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매력 없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우려감은 커졌고 충분히 반영됐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주부터 조금은 반등하고 있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2차 전지 형님들이 빠졌으니까 네. 아우들도 다 안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우들 주가가 좋아요. 소부장. 소부장 예, 기업들은 예. 왜냐하면 우리 그 LG화 형님만 있는 게 아니야. 예. 뭐 난 내가 폭스바겐에 납품하면 되는 거지 뭐. 네. 아. 현대차 야 너네 해. 그럼 내가 납품할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다 보니까 네.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막 주가 급등을 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이 경쟁력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오히려 예.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차별화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그냥 다 나쁘게 보진 마시고 팩트는 뭐냐? 2차 전지가 너무나 부족해요. 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계속 나오니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주도 좀 약세지 않습니까? 이제 이유를 알아보면은 뭐 자동차 반도체 MCU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좀 부족해서 생산이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네. 탓으로 하는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수출 규제 있었잖아요. 반도체 그 네. 일본에서 네네. 그걸 보고 현대차 그 기사를 보니까요. 현대차 측에서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놀래가지고 이게 네. 우리 한국에 수출 안 되면 그래가지고 그때 현대 기아차가 좀 많이 확보를 해놔서 예. 지금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 막 다 감산하잖아요. 네. 현대차는 안 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현대차도 이제 4월부터는 생산 줄일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4월부터 감산 들어가면 실적에 충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요즘에 좀 부진해요.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런 걸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기업마저도 이렇게 되면은 야 자동차 이 반도체 쇼크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어쨌든 상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급이. 예. 근데 이 또한 근데 결국 증설을 하고 이 공급 이슈가 언젠가 해소되거든요. 네. 영원한 건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기사를 보니까 지금 모비스 직원들이 네. 그 MCU 시장 점유 1, 2등 업체가 네덜란드의 NXP랑 네. 독일의 인피니온이 있대요. 네. 여기 본사를 찾아 읍소를 했다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급한 거죠, 사실은. 네, 2주 격리를 각오하고 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도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이 지금 어려워진다는 걸 좀 반증하는 건데 네. 이게 2분기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에는 좀 악재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MCU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는 그렇게 마진이 높은 그런 반도체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되게 고부가 가치고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저부가 가치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거의 공급이 많이 없었나 봐요. 증설도 안 하고. 그 국내가 우리 반도체에서는 네. 우리 나름 반도체 강국이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는 잘 못 만듭니까? 못 만든다기보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더라고요. 삼성이 굳이 이것까지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웨이퍼가 8인치가 있고 12인치 큰 게 있어요. 네. 8인치에서 주로 만들어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근데 각각이 다 달라요. 다품종 소량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굳이 구미가 안 당기는 거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 예. 저부가 가치 제품이고. 예, 근데 가치가 높지가 네. 않네요. 그러니까 삼성이 하고 싶은 거는 대량으로 만드는데 고부가 가치.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라고 그러죠. CPU 같은 거, PC에 예. 그런 거라든가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어요. 다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삼성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반도체 자동차에서 그 부족한 그 반도체는 저부가 가치 제품들이에요. 네. MCU는 그렇게 비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네. MCU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딱 타잖아요. 요새 자동차는 그 이렇게 안전벨트 안 매면 네. 계속 울립니다. 그렇죠. 옛날 자동차 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울리니까 이제 매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걸 감지해주는 장치들이에요. 단순한 네, 역할이네요. 단순해요. 그리고 예. 뒤로 우리가 이제 후진할 때 예. 뒤에 뭐 이렇게 있나 없나 감지해주잖아요. 네. 예, 그런 예. 것들. 아. 그런 것들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MCU인데 그런 게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만들다 보니까 예. 근데 증설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부가 가치인데 공장들이 되게 오래된 공장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증설을 해야 되나? 왜 고민되냐면 그래 부족해서 증설을 딱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정상화되면 네. 공급 가격이 빠지니까 업체들도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공급 부족 이슈는 좀 어쩔 수 없다. 네. 업계의 그런 흐름들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